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도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 헌재의 기류인데요. 누구를 요청했고 왜 요청했는지, 왜 받아들여주지 않겠다는 건지도 좀 함께 보시죠. 자, 이게 공정성과 방어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한덕수 총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자, 문영배 대행은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기각을 했지만 재차 보셨듯이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평의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증인을 신청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줄탄핵, 국정마비 등 비상계엄의 원인을 한덕수 총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 계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국무회의와 관련돼서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홍장원 전 차장, 박선원 의원 등과 연락했고 국정원장의 진술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초기 진술이 다 달라지고 있다. 다시 증인 신청해야 된다. 시간 제한 없이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데에 홍 차장의 메모가 결정적이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차치하고서라도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메모의 신빙성도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연관이 돼 있까라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증인들을 헌재가 채택해주지 않은 채 그냥 이 탄핵 심리를 끝내버릴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허락이 되진 않았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와가지고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 그때 그날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덕수 총리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다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관은 왜 증인 신청을 기각했는가? 그 기각한 이유도 또 궁금하단 말이죠.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는요, 일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누구냐? 피고인이에요. 당사자는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본인을 갖다가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서포트해주고 보조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본인이 증인한테 내가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밝힐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형사소송법 163조를 보면요.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163조 2항에 보면은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고인이 증인신문에 참석하려면은 언제 어디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알려줍니까? 그 피고인한테는 그 당사자한테는 증인신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영배 재판관이 피신청인인 피청구인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한 걸 막았어요.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 황당해가지고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재판장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갖다가 막습니까? 그 답이 뭐였느냐? 소송 지휘권이었어요. 그런데 소송 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권리잖아요. 절차적인 권리이고 편의적인 권리잖아요. 아니 내가 판사로서 나경원 의원이 판사하셨지만 내가 내 법정에서 재판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나한테 편하니까 그 소송 지휘권 나한테 있는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 중요합니까? 당사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합니까? 아니 소송이 재판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고 좀 짜증날 수 있어요. 판사님한테는. 하지만은 당하는 피고인한테는요. 내가 유죄냐 무죄냐, 내가 대통령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쫓겨났느냐, 내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이 추운 날씨에 구치소에 있느냐, 어느 게 더 절박합니까? 그런데 그깟 그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그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다? 이거는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도 아니에요. 저기서는 피청구인 아니겠습니까? 피청구인의 증인신문을 막는 입틀막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참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자, 반론도 들어보죠.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과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일종의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이냐 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은 해당 당사자를 나가 있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혼자서 독보적으로 했습니까? 실제로 재판관이 얘기한 것도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하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을 때 질문 받는 자가 대통령이란 지위라고 하는 위압적인 때문에 어떤 정인 신문에 있어서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해변 재판관들끼리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이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권이란 것들이 이제 증인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판단해서 채택 여부는 고유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 안 한다. 뭐 차담회 같은 거라고 판단한다라고 이미 진술했기 때문에 추가 증인이 필요 없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공직선거법 2심 중요하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때는 검찰이 너무 많은 이제 30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3명의 증인을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3명만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이라는 것이 주장하고 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증인 또 채택하지만 예. 최종적인 역할과 판단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재원 위원장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기소가 됐어요. 분명히 서재원 위원장은 빵을 훔쳐먹지가 않았습니다. 빵은 다른 사람이 훔쳐먹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소돼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변호사를 어리버리한 정혁진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인이 나와 있는데 증인한테 엄한 것만 물어보고 제대로 물어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게 차라리 낫겠다 해가지고 서재원 그 피고인 서재원이 그 증인한테 그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입틀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깜빵 가면 제일 이익을 볼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옆에 쭉 둘러서 있는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 부부 관계, 뭐 자매 관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대통령이고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케이스라고 생각하면은 저런 이야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씀 지금 다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헌법재판장, 소장, 대행 그리고 재판관들 다 보면은 결국은 뭐 저 형제가 일종의 저 동생이 무슨 소추위원회 위원장이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믿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자 이번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되었잖아요. 형사소송법 2020년에 개정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부인하면은 그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는 징계 사건, 한마디로 징계 사건이라는 거죠.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처럼 꼭 그대로 증거 능력, 증거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헌재가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그렇게 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입니다. 그런데 개정 이전의 사건을 끌어와서 형사소송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런 증거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도대체 이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 재판은 형사소송법과 똑같이 적용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보다 더 고도로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저런 식으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이 결론을 내린다. 국민들이 정말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헌재의 존립 여부가 저는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헌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도의 헌법 재판을 해주는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딱 열고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은 헌재가 헌법을 해석하면서 헌법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에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독일과 같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 지금 헌재의 구성이나 헌재의 절차 진행을 보면 헌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논란은 민주당에 해야 돼요.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제도적 결함의 문제입니다. 이미 합의하에서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4월이면 퇴임할 사람 앞두고 이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판 중심주의 법 개정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 중심주의로 하면 결함이 하나 있어요. 문서로 된 부분은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완전 백지 상태에서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한 걸 다 제껴놓고 처음부터 재판장의 증언들 다 신문하면 1년, 2년 가도 마무리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화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왜곡돼서 부정하는 것은 쳐버리더라도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의 자료로 나는 김영두 재판관이 그걸 잘 활용한다고 봐요. 그날 밤에 국무회의를 했냐? 사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6명만 불렀나? 그런 부분들이 다 조서에서 나온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된 건 야당이 좀 주도적으로 개정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이런 질문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은 또 차제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헌재 어떤 공정성 시비 논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